여러분 공황 일단 뜻부터 한번 풀이해볼게요. 자 공황 여러분 공황장애 들어봤죠? 공황장애 어떤 장? 공황장애 사람들 많이 가면 갑자기 떨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공황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요 공포스럽고 황당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당시에 세계 경제가 엄청 혼란을 맞이했고요. 그래서 일어난 게 전체주의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대공황과 전체주의를 볼 건데 이 대공황과 전체주의와 관련된 역사가 우리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제 위기가 언제였어요? 맞아요. 1997년과 98년 97년 11월에 일어났던 게 IMF야. 그래서 거의 97년 말 98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선생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솔직히 선생님 이때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 초등학교 2학년이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선생님 반 애들이 그동안 50명 있었는데 3분의 1이 전학 갔어. 그거 기억 못했다. 그건. 근데 그때는 나는 내 친구들이 왜 다 전학 가지? 막 이래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들이 왜 전학 갔대. 이때 우리나라 대기업 30개 중에 17군데가 망했고요. 그래서 127만 명 이상이 실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때 친구들 부모님도 실직해서 회사를 옮기시는 바람에 친구들이 많이 이사 왔거든. 선생님 그거 기억이 하나 나고 IMF랑 떠오른 기억 두 번째는 엄마 아빠랑 손잡고 나도 금목이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있던 금 막 모아서 거기 제출했던 거 기억나요. 초등학교에 가서 금 제출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IMF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국가에서 이때 이제 국제금융기구 IMF에 와서 이제 IMF한테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진짜 난리 났었어요. 뉴스만 틀면 막 이런 뉴스 나왔어. 기업들이 망했다, 뭐 실직자가 몇 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인원 감축됐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때 우리나라 기업의 대기업 1위부터 30위 중에 17곳이 망합니다. 17위까지 다 17곳이 망했고요.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되니까 막 금모기 운동 같은 운동으로 우리가 극복을 했는데 일단 IMF가 왜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아시아 나라들이 수출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 우리나라도 없는 경제적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고 꽤나 품질 좋은 물건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건비도 그때까지 저렴했어. 인건비도 저렴하니까 물건 가격은 저렴해.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저렴한데 물건 퀄리티는 괜찮아.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산업혁명이 막 성공하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대량 생산하고 퀄리티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해.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다 팔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노트 회사를 만들었어. 100개를 만들어서 다 팔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몇 개 만들래? 200개. 200개. 200개 만들면 또 다 팔려. 다 팔리네? 또 돈 다 보내? 그럼 몇 개 만들 거야? 300개, 6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늘린 거야. 그런데 노트를 더 많이 만들려면 공장이 더 필요해. 공장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돈. 근데 기업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어디다 빌려? 은행. 은행한테 빌려. 은행한테 빌리는데 은행도 어떻게 하냐? 국가에게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기업이 은행이나 국가에 돈을 빌렸어. 이때 국가도 돈이 없어. 근데 어차피 경쟁 잘 나가니까 길을 생각하지 않고 외국 은행에 돈을 많이 빌립니다. 달러를 많이 빌렸어. 그런데 97년쯤부터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이때 세계 경제가 위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려.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팔면 돈을 벌 수가 있나요? 못 벌어. 그럼 은행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게? 파산, 부도나는 거. 그럼 회사가 부도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 실직자가 되는 거죠. 잘리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경제 대위기를 맞이했고요. 이때 우리나라가 달러를 못 갚게 돼. 국가에 달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IMF, 국제금융기구한테 달러를 빌렸습니다.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IMF한테 돈을 빌리는 순간요, 저 국제금융기구가 우리나라 경제 간섭을 하실 때, 너네가 돈을 빌렸으니 너네 나라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가 경제 간섭할 거야. 이때 IMF 기구가 와서 만든 게 뭐였냐?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다. 왜 한국 기업들은 다 정규직 직원인가? 왜 정규직 직원들로 여기 다 채워놨나? 그러니까 회사가 인건비 나가지 않냐? 이때부터 했던 게 인건비 단축, 인구 직원 조절,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회사가 좀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원을 좀 감축하는 정책 등 약간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IMF의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정말 다 바뀌었어, 사회가. 그래서 90년까지는 우리나라 살기 좋았지만 이때 이후로 뭔가 더 경쟁 중심의 사회로 변했는데요. 그만큼 큰 상처를 남겼던 IMF가 오늘 배울 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미 전 세계가 이때 한번 겪었어. IMF는 우리나라만 겪었다고 생각하시면요. 대공황이라 그래서 1929년에 미국 시작으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공황의 사건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학습 목표, 대공황입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라서 대공황이라고 부르고요. 이때가 1929년이었습니다. 자, 대공황 왜 일어났나? 배경을 보시면요. 왜 경제 위기를 맞이했나? 그 배경을 보시면요. 일단 대공황이 시작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공황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자, 미국이 경제 위기를 맞이한 배경은요. 1차 대전이 끝났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유럽에서 각 나라들이 싸웠습니다. 자, 4년 동안 전쟁터였던 유럽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폐허가 됩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치열하게 1차 대전을 했고요. 그 결과 유럽은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었던 전 산업 기반 시설, 공장 같은 게 거의 다 파괴되었어요. 이때 1차 대전 끝나고 다시 저런 건물을 세워야 돼.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공장,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장이 어디였고요? 미국이요. 왜 미국은 살아남았죠? 안 보여? 혹시 잘 안 보일까? 맞아. 미국은 잘 보이니? 여기 불빛도 꺼주세요. 그럼 안 보이지 않을까? 근데 불 때문에 아예 안 그래?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이걸로 써줄게. 잘 봐봐.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걸로. 잘 봐봐. 대공황이고 배경이고 잘 봐봐. 당시에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1차 대전에 미국은 참전했지만 전쟁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공장들이 다 살아남았던 거야. 자, 유럽이 이때부터 미국 공장에서 물건을 다 삽니다. 그럼 미국 공장은 떼돈을 벌기 시작하고 미국 경제는 급상승을 해. 그래서 유럽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미국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엄청나게 발전을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있어. 당시에 미국이 노트를 100개 만들었는데 다 팔리네? 그럼 200개, 300개, 우리나라 비슷하게 IMF처럼 1000개, 1000개씩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1929년쯤 됐을 때 1차 대전 끝나고 10년쯤 지나니까 유럽이 어느 정도 회복했어. 공장도 만들고 자기들 기반 시대 만들었어. 더 이상 어디 걸 안 사게? 미국 거. 그러니까 이때 미국이 과잉 생산했던 게 너무 많이 만들었던 과잉 생산했던 게 더 이상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파탄되는데요. 경제가 파탄. 자, 왜 물건을 많이 만들었더니 경제가 파탄되냐?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물건이 많이 만들었어. 안 팔려. 그럼 공장은 망해. 공장이 망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실직자가 돼. 실업자가 됐으니까 집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이 사람들 물건을 살 수 있나 없나요? 없죠. 소비가 줄어. 소비가 줄면 또 기업은 물건을 팔 수 있어? 못 팔아? 못 팔아. 그럼 기업은 또 망해. 실직돼. 안 사. 이 악순환 구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공황 때. 그러면서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때 흔들흔들 거립니다. 이때 미국 경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 성장률 봐봐. 이게 1922년이거든요.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1918년부터 20년대까지는 무지하게 자라는 거야.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미국 물건이 안 팔리는 시점부터 대공황을 맞이해서 뚝 떨어졌대요.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당시의 대공황은 저런 식으로 미국이 너무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바로 국민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미국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줄 서 있어. 어디 가게 줄 서 있게요? 맨 위에 뭐라 써 있어? 프리, 공짜. 공짜로 커피와 도넛을 나눠주는 가게에 서 있어. 그러니까 무료 뷰티스야.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 복장 봐봐, 얘들아. 그래서 코트 입고 있고 되게 깔끔해. 이 사람들 다 뭘까? 실직자. 근데 지금 복장을 보면요, 거리에 다니면 뭐 불황자가 아니잖아요. 불황자가 아니잖아. 딱 보면 다 깔끔하게 다 코트 입고 정장 입고 있어. 원래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다 실직해서 어쩔 수 없이 무료 급식이라도 받으려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 원티드 뭐? 자, 나 일하고 싶어요. 아래 뭐라 써있냐면 패밀리맨, 나 가장입니다. 가족 있어요. 나 44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기 이력이 나와 있어. 자기소개서. 이런 식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제발 일 좀 시켜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꼬마애들이 막 팻말 들고 있죠. Why can't you in my bed? 자, 우리 아빠한테 뭐 안 준다? 일을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당시에 미국이 푹싹 망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공장은 망하고 사람들 난리가 나고, 이때 미국의 기업들이 망하면서요, 미국의 주가가 폭락해. 주식이 뭐냐면 그 회사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즉 삼성의 주식이라는 게 이제 삼성의 지분이야. 여러분이 나중에 삼성의 주식을 사면은 그 회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 그래서 내 회사가 커지면 그 주가도 오르고, 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주식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받는데, 이때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하니까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매우 살기 힘들어지고요. 당시의 주가 폭락은 당시의 경제가 불황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배부를 굶주리고 있고, 기업들은 더 이상 일할 곳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에서 시작한 이 대공황, 전 세계 경제에 침체를 가져옵니다. 세계 경제 침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왜 미국 경제가 흔들렸더니 전 세계 경제가 같이 흔들릴까? 미국이 달러라서? 달러가 왜? 그 전까지 계속 미국에서 돈을 쌓아줬으니까 달러가 한번 휘청이기 시작하면 다 같이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미국이 유럽한테 엄청난 많은 지원도 해줬어. 그러니까 당시 유럽도 달러가 많이 풀린 상태야. 달러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돼? 흔들려. 왜냐하면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워낙 잘 나가니까 전 세계가 미국은 정말 강하고 힘센 나라, 경제적으로 매우 큰 나라라고 믿어서 달러의 가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그 국가의 힘용도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돈 중국 가서 쓸 수 있어? 없죠. 왜냐면은 이건 우리나라에서 쓰는 약속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한대, 그러면은 그 원이라는 돈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돈이라는 거는 그 국가에 대한 가치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잘 나가니까 미국은 절대 안 망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를 해서 달러를 전 세계 공용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되게 높은데, 세계에서 그래서 돈을 인정하는 게 두 가지야. 달러랑 금. 그 정도로 달러가 되게 엄청나게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때 미국 경제가 떨어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지니까 달러를 갖고 있던 나라들도 다 경제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경제 대공황 전 세계가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고 오늘은 두 번째 작품하고 끝입니다. 좀만 힘내고 이거 자꾸 봐서 힘들 것 같은데 좀만 힘내시고요. 두 번째 작품 극복 방법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전 세계가 어떻게 극복했나? 참고로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고 했죠, 선생님이. 극복 방법 집중해서 잘 보시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 당시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요. 대공황이 일어났던 미국 어떻게 극복했나? 자, 이때 미국 대통령이 이 아저씨였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아저씨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이 당시 대통령이 딱 됐어. 거리를 봤더니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서 거리에 나와 있어. 기업들은 망해가고 있어. 여러분이 이때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때 대통령이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책으로 나라를 살렸을 것 같아요? 그냥 사인이에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답을 찾았어. 이 사람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경제가 망한 이유는 공장들이 문닫고 실업자들이 많아. 이런 실업자가 많아지면 국가도 손해야. 매일 다. 세금 낼 사람. 맞아. 국민들이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안 내. 국가도 어떻게든 실업자를 막아야 돼. 그럼 국가 입장에서 실업자들 어떻게 하면 돼요? 일 시키면 되죠. 그치, 일 시키면 돼. 훌륭하다. 맞아. 실업자들 일 시키면 돼. 국가가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자리. 맞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은 일자리 창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금 안 내. 기업들이 망한 이유가 물건을 어떻게 해서? 많이 만들어서. 아, 맞아.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 때 망한 거야. 여러분 옛날에 그 허니버터칩 그 사태 일어났을 때 기억나? 네. 허니버터칩 막 유행했을 때 막 엄청 유행했는데 그때 허니버터칩 혜태인가? 회사가? 혜태가 공장 라인에 많이 안 늘렸어. 왜냐면 알아. 이거 유행이다. 유행 끝나는데 이거 만약 우리 200개 만들려는 거 한 1000개 만들었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돼? 망해. 그러니까 거기 회사가 알아. 그러니까 얘네가 라인을 많이 생산 라인을 많이 안 늘려. 이게 유행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교훈이야, 교훈. 그러니까 이때 미국도 교훈을 얻었어. 아,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자유롭게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국가가 개입해야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미국은요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뉴딜 정책. 자, 뉴딜 정책. 굉장히 훌륭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뉴딜 정책이 뭐냐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자. 경제에 적극 개입하자. 즉 미국은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주의 국가라서 경제 시장은 자유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그런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었던 자유주의 국가였어. 그랬더니 경제가 망해. 그래서 이때 루즈벨트는 자유주의로만 대표는 안 되겠다. 국가가 경제에 좀 개입을 해서 사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 좀 조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미국도 이때부터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주의를. 그러면서 국가와 경제에 개입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었어. 이때 가장 큰 사업, 국가 사업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요. 미국이 테네시강이라는 데를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이 강의 가장 큰 댐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야. 이게 후보댐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 영화 트랜스포머 네. 그거 보시면 이거 나와. 배경 장소로.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건축물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게 댐이야. 이제 강물을 막는 용도로 쓴 건데 이거 만리장성도 없어요? 아니 높이는 큰데 길이는 안 되는 거. 근데 만리장성 있었네. 근데 이게 보통 건물이 100년, 200년 관리를 안 하면 무너진대요. 근데 얘는 사람이 관리를 안 돼도 1만 년 동안 유지가 되고요. 이 높이가 63빌딩 높이라고 합니다. 63빌딩 높이로 콘크리트를 때려 부은 건데 지금 보면
얇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두꺼운 겁니다. 물에 잠겨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지 지금 90년이 좀 됐는데 아직도 안에 있는 건 듣고 있는 상태예요. 엄청난 대규모 토목공사였어. 여기서 이런 큰 걸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을 엄청 많이 취업시켜서 국가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 그럼 이 사람들 월급 가지고 뭐 했을까? 그렇죠. 세금도 내고 우리 가족들 그동안 쭉 굶었는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고 뭣도 사고 소비가 일어나니까 기업들은 다시 어떻게 돼? 그렇지. 기업들이 물건 다시 팔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이 살아나게 돼. 그러니까 기업들이 살아나니까 다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됐고 고용된 사람들이 또 다시 일을 하게 되고 다시 선순환 구조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지 정책으로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했어. 근데 초반에 다 만들기 전에 뭐지? 일 그만하고 구역됐다고. 아, 딴 데 취직했다고? 그럼 또 다시 다른 거 보면 되지. 이때 취업자가 워낙 많아서 일자리는 이제 오히려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더 많았던 시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일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국가가 다시 선순환 구조에 빠지게 만들었던 게 유지 정책입니다. 되게 똑똑하죠. 똑똑했던 걸 여러분이 다 말했죠 지금 정책을. 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 정책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땅덩어리가 크니 작니? 커요. 인구수도 어때? 많아. 그래서 가능했던 사업이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 국민들한테 어쨌든 일자리만 주면 자기 국민들이 미국 기업 걸 살 수 있게 돼.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살아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도 크고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를 내수시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갤럭시라는 핸드폰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판대. 우리나라 인구수가 몇이지? 5천만이야. 우리나라 사람한테 판대. 이게 내수시장이거든? 그럼 삼성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삽니다. 이게 내수시장이라고 해서 그 기업이 그 나라 사람들한테 팔았을 때 이익을 넘기려면 그 나라 인구가 최소한 1억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1억이 될 수가 없어요. 통일이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되기 전에 한반도 땅에서는 1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인구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해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적거든. 그러면 이렇게 미국처럼 인구수가 많은 나라 가능해 내수시장으로. 그럼 미국처럼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들 대표적으로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는데요. 나라도 조그매 미국보다. 그리고 미국보다 사람도 적어. 내수시장을 못 살아. 얘들은 어떻게 됐냐? 근데 얘네들은 나라가 조그마고 사람은 적지만 걱정이 없었어. 이게 많았거든. 식민지가 많습니다. 얘들은 식민지가 많았어. 얘들은 블록 경제라고 합니다. 블록 경제. 여러분 막 레고 사면 블록이라고 하죠. 이렇게 천천히 쌓는다. 담을 쌓는다. 담을 쌓듯이 동북과 식민지를 연결해 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얘들은 동북, 자기들의 나라와 동북과 식민지, 자기들이 먹었던 식민지를 경제를 연결하고요. 자, 경제를 유지하려면 기업이 잘 살아야 돼. 기업이 잘 살려면 기업의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얘들은 물건 팔 때가 있어. 어디가 팔았기에? 식민지를 팝니다. 그리고 기업의 물건을 만들면 재료도 필요해. 노동력도 필요해.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료를 어디서 가져갈게? 식민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파운드 블록, 이제 영국의 화폐 단위를 파운드라고 하는데요. 영국은 자기 식민지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물건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팔고 원료와 노동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만들었고 프랑스도 자기의 식민지들을 프랑이라고 그 당시 프랑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도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땅도 없고 인구수도 적고 식민지도 없는 나라들이야.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얘들이 누구였냐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얘는 셋이었어. 땅도 조그마고 물론 상대적으로 조그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조그마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배당이 조그맣죠. 미국이랑 프랑스에 비해서. 얘들 식민지도 있긴 있었어.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때 다 잃었고요. 이탈리아와 일본도 식민지가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을 극복할 만큼은 아니었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했냐? 얘들은 전체주의로 극복합니다. 당시 얘네는 전체주의로 극복할 겁니다. 자, 전체주의가 뭐냐? 전체주의로 극복. 그럼 전체주의가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이요 하나가 되자 그 뜻이야. 우리 국민들이요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자? 극복하자. 즉 국민들의 허리들에 졸라매라 합니다. 여러분 월급 충분히 못 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살 방법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 식민지, 땅이야. 우리가 더 많은 땅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 전쟁이야. 그래서 2차 대전이 나온 거. 그래서 등장하는 애들이 얘들이야. 당시에 독일에서는요, 히틀러가 나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치당에 가입한다면 나치당의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치의 대장이 돼서 투표로 당선된 아저씨입니다. 히틀러. 그래서 얘가 독일에 이끌게 됐어요. 이탈리아에서는요, 히틀러보다 먼저 이 아저씨가 먼저 등장해 원래. 이 아저씨가 무솔리니인데 이 아저씨가 파시스당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 아저씨는 파시즘. 독일에는 나치당, 이탈리아는 파시스당이라 그래서 얘네가 우리 당 그리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시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라고 합니다. 이때 히틀러가 썼던 글이야. 나이트젠. 히틀러인데요. 히틀러는요 이런 걸 씁니다. 민족주의 국가는 민족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 즉 우리 게르만족들이요 한눈으로 뭉치자. 그래서 국가는 인종의 순수한 유지. 우리 독일에는 게르만족만 살아야 된다. 게르만족 말고 다른 민족은 다 제거하자. 그래서 우리 순수한 하나가 되자. 우리 게르만 하나가 되자. 그러는 거야. 왜 민족주의를 강조했냐? 여러분 국민을 하나 똘똘 뭉치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국가대표 월드컵 같은 거 응원하는 거,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싸우는 거 맞니? 월드컵 응원할 때? 다 같이 하나가 되잖아. 국가끼리 싸움이잖아. 민족을 하나로 뭉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동의 적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설정한 거야. 우리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을 적으로 설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자. 민족주의를 강요하는데요. 이때 얘네가 이렇게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이유, 배경, 전체주의로 갔던 이유, 배경을 보시면 얘네들은 경제 기반이 없었다. 즉 미국같이 인구수도 많지도 않고 기업도 없었어. 경제 기반이 약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같이 경제 기반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인구수도 많지 않았고 게다가 얘들은 프랑스와 영국처럼 식민지도 없던 나라들이에요. 식민지도 적었습니다. 식민지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선택했던 건 국민들의 희생이었어. 우리 국민들이요 희생합시다.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가 중요한 건 이거야. 왜요? 국민들이요 하나로 뭉칩시다. 근데 여러분 국민들을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하려면 구심점이 하나 필요해요. 그 구심점이 되었던 게 누구냐면 얘들이었어. 자기들 스스로가 구심점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은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강력한 독재 체제를 수립한다. 즉 내가 중심이 되어서 강력한 독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강력한 독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 중심 민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당시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당시 국민들 하나 똘똘 뭉쳐서 이런 식으로 히틀러 나이트데이라는 걸 써서 우리 게르만인들이요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무솔리니 원래 히틀러가 동명이던 사람인데 이 아저씨가 먼저 형이거든. 이 아저씨가 좀 더 앞에 있었던 역사인거든. 이 아저씨는 원래 이탈리아의 장군이었는데 이탈리아 경제가 위기니까 당시 군대를 끌고 집권을 한 다음에 이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전체주의를 보여주는 딱 문장이에요.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즉 국민주의의 여러분 국민국가 배웠을 때 국민에게 주권 있는 게 국민국가가 있잖아요. 그걸 거꾸로 한 거야. 국민의 주권상이 없다.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할 뿐이다. 즉 모든 국민들 개인의 인권보다도 뭘 중시해야 된다? 국가의 권리, 국가의 발전 이걸 강조했던 게 전체주의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돈도 없고 식민지도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외 괜찮.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군비 증강, 다들 입대하십시오. 그리고 공장에서는 일하십시오. 대신에 월급 많이 못 줍니다. 그래도 괜찮아. 국민들 희생하는 거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로. 그리고 우리가 더 커지려면 어쨌든 땅이 필요하다. 대외 팽창. 그래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돼요. 어디? 일본.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일본도요. 전체주의 천황을 앞세워서 천황을 신성시하면서 천황을 이제 중심으로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해서요. 이렇게 민족주의, 전체주의를 나아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2차 대전을 배울 건데요. 이 대공화 그래서 극복 방법 이러한 것 때문에 전체주의가 등장했고 예를 때문에 이런 게 2차 대전인데 그럼 여기서 드는 공통점이 선생님 왜 히틀러는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했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선생님 얘기들이 공동의적으로 한 설정해야 된다잖아요. 국민을 쭉 뭉치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사실 유럽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약간 기독교적인 건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였어. 지금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뭐냐면요.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죽었을 그 왕 때 나라가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솔로몬이 유다족이었어. 그리고 나머지 11개 부족이 있었는데 걔들이 나는 솔로몬이랑 사상이 달라. 그래서 얘네가 독립해버려. 그래서 솔로몬이 지키는 나라가 유다인 남유다라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유다인들. 근데 유대교가 있었는데 이 유대교는 하나님은 유대인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야. 천국 갈 수 있는 건 우리 유대인 뿐이다. 유다인 우리 유다족 뿐이다라고 믿는 유대교야.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태어났어. 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요. 기독교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탄생했어. 이때 유대인 눈에는 예수님이 좋아 보일 때 나빠 보일까?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대한테 유대인들이 갖다 팔아버려. 신고해서.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나중에 멸망하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건너갔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 그 당시 종교 다 뭐니? 기독교인들한테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 유대인들이 딱 우리말을 봤어. 말에서 받아줄까? 안 받아줘. 유대인들은 떠돌이 생활합니다. 떠돌아다니면서 돈 벌 수 있는 수는 상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업에 종사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기업들이 다 유대인 기업들이에요. 얘네가 옛날부터 상업을 했거든. 히틀러가 이때 이걸 유대인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와 금융업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이유로 유대인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고 걔들만 있는 데를 뭉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건 다음 시간에 배우면서 요청을 잘